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10월 8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추석 특집을 맞이해서요. 특별한 방송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김종대의 정치 풀 악셀, 김종대 전 의원님이 운전석에 앉아서 정치 현안 제대로 밟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새로운 컨셉으로 인사드립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추석이라고 특별한 의상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예, 저희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사자 보이스, 진우. 네. 그 진우 팬들한테 약간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흉내만 내고 옆에 루미가 앉아 있는 거. 또 다정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아이고, 교수님 반갑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오늘의 동반석에는 이렇게 김경일 교수님이 앉아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 설날에 엄중하던 시절에 이 가짜 정보,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해서 오랜만에 만난 책들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를 큰 지혜를 얻고 갔었거든요. 또 이렇게 추석에 다시 나와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절 때만 뵙습니다. 귀한 분인데 저희가 한 달 전부터 섭외를 드려가지고 일정 겨우 마쳤습니다. 다른 거 다 취소하고 오신 거죠 저기 어쨌든 제가 옛날에 CBS 방송할 때도 나오셨고 가끔 인터뷰할 때 제가 두고두고 그걸 기억해서 딴 자리 가서 인용을 많이 했어요.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몇 번 써먹고 그러면은 전달력이 좋아져요. 그럼요. 김경일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들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정말 많은 삶의 조언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두 분의 조합으로 이야기를 모시려고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국제정치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앞으로의 운명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그 사람,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인물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김경일 교수님께서 심리학자로서 트럼프를 분석해 주시고요. 또 국제정치, 그 외교 안보 이쪽에 가장 좀 정통하신 죄송합니다. 김종대 의원님이 순간 집중력을 잃었네요. 제가 늘 옆모습으로 운전모를 쓰고 계신 것만 보다가 운전자 하다가 낯설긴 하네요. 저도 좀 이상해요. 아니요, 잘 어울리세요. 하라니까 하는 거지. 추석의 화려한 느낌으로 김종대 의원님이 또 분석을 같이 해주실 예정인데요. 추석 특집이다 보니까 녹화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좀 이야기를 들어가려고 해보겠습니다. 아까 저희 방송 전에 잠깐 김경일 교수님께서 이 심리학자들한테 가장 큰 어떤 영감 아닌 영감을 주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제 일기 때,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심리학이 앞으로 연구해야 될 영역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구나. 라고 느끼게 만든, 이게 어떻게 지금, 이게 어떤 유형인지 이게 판단이 안 서는 그런 그런 경우니까 사실 길거리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건 가능하죠. 길거리에서요? 네. 근데 가끔 이런 좀 특이한 유형들을 근데 이제 미국 대통령으로 이런 인물을 만나니까 예측이 너무 안 되고 그렇죠?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저도 그때가 2016년 7년이었죠. 그때 한국 심리학자들끼리 많이 모였었어요. 그래서 트럼프를 분석하기 위해서요. 권력의 심리학, 권력감의 심리학 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연구자들이 모여서 이 사람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고요. 심지어 왜 미국 심리학자들이 이게 이제 영어로는 이제 bullshit인데. 저희 그때 항상 방송에서 했습니다. 개소리. 해리 프랭크포트의 책 On Bullshit. 그게 이제 개소리에 대하여라고 나오는데 이 불신 연구의 어떤 한 획을 긋게 만들어준 그런 인물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심리학자들도 있었고 하여튼 지금도 8년 7년 이렇게 지난 지금도 저희 심리학자들로 하여금 참 많이 힘들게 하고 있는 심리학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를 힘들게 만들어. 참 이제 또 기념비적인 앞으로 저작들이 많이 나오고 새로운 연구도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트럼프가 지나간데 그 시절은 무엇이었나? 우리가 히틀러를 분석하고 괴벨스를 분석하듯이 너무 피곤하네요 벌써부터. 한국의 에리 프롬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우리 김경일 교수님이 한국의 에리 프롬. 에리 프롬이 되셔요.
예,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앞으로의 국제 정세를 이해하시는 데 더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해보면서 좀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뱉은 말을 좀 보면서 저 말로써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저 사람의 어떤 행태 라고 하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한다면 전 세계에 있는 그 지휘관들, 그러니까 별 장성들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는 지금 장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좀 여러 가지 말들을 쏟아내서 한국으로서도 참 걱정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던데요. 저희 지금 자료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 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방을 나가도 되는데 당신의 계급도 날아갈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싸우고 승리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미군은 방어가 아니라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무서운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가자지구 평화안이 선거하면 이 8개월 만에 8개의 분쟁을 해결한 셈인데 꽤 괜찮은 성과다. 그런 일을 해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노벨상을 줄 것이다. 그건 우리에게 큰 모욕이 될 것이다. 라는 식의 이야기고요. 마지막으로 급진 좌파들이 운영하는 샌프란시스코와 시카고, 뉴욕, 로스앤젤레스는 매우 위험한 곳이다. 우리는 하나하나 그걸 바로잡을 것이며 이 방에 있는 이들 중에서 일부에게는 이게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이것도 전쟁이다. 내부로부터의 전쟁. 이런 말을 했네요. 마지막 말은 참 충격적이네요. 네, 여기서 우리가 내전이란 얘기 아닙니까? 네. 사실 뭐 그 전에 그 전쟁부 이제 전쟁부라고 그렇죠. 이름도 바꾼다는 전쟁부 거죠. 장관의 국방부에서 말이 사실 더 충격적이었던 것들이 피터 헤그세스. 이제 모든 혐오적인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차별적 표현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저도 처음에 왜 이거 가짜 뉴스인가? 뭐 이러면 약간 딥페이크 영상인가? 뭐 다시 한번 돌려봤는데 당연히 이제 그건 아니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시작하기 앞서서 잠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김종대 의원님한테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골드워터 룰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거죠? 이제 이게 1960년대에 그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온 제리 골드워터에 대해서 미국의 정신과 의사들이랑 심리학자들이 이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불리하게 작용된 거죠. 선거에서.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선거에 개입한 결과가 돼버린 거니까 아니 어떻게 자기가 직접 진단하거나 검사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을 정신과 의사나 또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냐, 낙인 찍을 수 있느냐,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직업 윤리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해서 윤리 강령처럼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1960년대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명확히 아주 명사화시켜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드워터 룰이 정말 필요한 것이냐에 대한 의심 자체를 다시 하게 만들어준 그 인물 또한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또 많이 하고요. 많은 또 그 논란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이런 성향의 말, 이런 말투의 말이 좀 파편적이라 하더라도 이런 말을 하는 경우에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다 정도까지의 얘기들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넘어가는 건 제 능력 바뀌기도 하지만 조금 선을 넘을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러운 또 전문가로서의 품격이 느껴지는 말씀이십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요. 뭔가 미국 출국하실 일 없죠? 뭐 이제 맥도날드도 갈 일이 없어서 지금 저희 방송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요새 미국 출국 포기하시고 방송을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일단 되게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이제 미국 심리학자 한 명이 저한테 이제 되게 농담 반 진담 반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어떻게 이 트럼프 이 사람에 대해서는 소시오패스 연구하는 친구는 소시오패스라 그러고 나르시시즘 연구하는 친구는 나르시시스트라고 그러고 마키아벨리즘 연구하는 친구는 마키아벨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자 자기가 본 사람들 중에 자기가 연구하는 영역에 해당되는 그런 뭔가 부정적 측면을 다 이렇게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심리학 연구에서 종종 발견되는 일이에요.
되게 특이한 그림 있잖아요. 예. 되게 특이한 그림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우울증 연구자한테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떤 그림을 그렸는데 굉장히 특이해요. 예. 그런데 우울증 연구자한테 보여주면 이거 우울증이 있다고 그러고 네, 이 사람 편집증 있는 사람한테 연구하는 사람한테 보여주면 또 편집증 있는 것 같다 그러고 심지어 창의성 연구하는 사람한테 보여주고 이 사람 어떤 거 아니야 창의적이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현저한 언어를 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네. 규정할 수 없는. 그렇죠. 그래서 왜 예전에 어떤 평론가 한 분이 이 지구상에서 21세기에 가장 성공한 관종 아니시냐. 성공한 관종. 네. 이제 이게 상당히 일리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 말이 주목받지 못하는 건 견딜 수 없는 그 순간에 네? 그거는 확실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내 말이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 그리고 이후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질까 이런 걸 생각하기보다는 이 말이 어떻게 하면 주목을 받을까 네, 이제 이런 것에 굉장히 중점을 맞추는 분인데요. 이런 사람들을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면 충동적인 성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충동적인 성격의 사람을 우리가 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충동적인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충동적인 성격이라고 하는 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맥이 비슷한데 이후의 결과가 아니라 바로 직후의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멀리 보지 않는군요. 네. 왜냐하면 멀리 본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이런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야 멀리 갈 때는 다른 요인들 얼마나 붙는데 경우의 수가 얼마나 많아지는데 그렇죠. 그래서 사석에서도 인간은 멀리 못 봐. 미래를 본다는 것 자체가 헛소리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짧은 미래가 이어져서 미래가 되는 건 맞는데 그 짧은 미래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아주 강한 사람이 충동적인 성격이다라고 얘기해서 일반적으로 제가 미국 심리학자들이 이제 논문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글 중에 하나가 칼럼이잖아요. 네. 전문가 칼럼을 많이 게재하는 곳 중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이제 사이콜로지 투데이라고 하는 이제 심리학 잡지예요. 학술 잡지인데 이제 저널까지는 아니고요. 근데 오히려 거기에 굉장히 좋은 글들이 많이 실리는데 제가 지난 10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 심리학자들의 칼럼, 사이콜로지 투데이에 나왔던 그 칼럼 내용들을 쭉 한번 봤어요.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 충동적인 성격이다라고 보는 건 일치하는 거예요. 이건 첫 번째 대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충동적. 네. 김정대 의원님 혹시 더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 지금 강의 듣기 바빠요. 의원님 안 돼요. 머릿속에 다 지금 정립을 해놔야 돼. 그러니까 충동적이다. 이거는 단기적인 어떤 효과에 극도로 집착한다. 이런 뜻으로 들리네요. 결국은 상대가 장기 게임을 해서 나도 장기 게임을 하는 건데 지금 상대가 단기 게임을 하면 나도 단기 게임을 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각자 도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열리는 거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해주신 거예요. 이런 인물한테는 야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당신한테 더 큰 이득이야 라는 말에 설득력이 거의 없는 거죠. 네. 사실 우리는 그런 얘기에 더 설득이 돼야 돼요. 그렇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유엔에서 했던 말도 딱 그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자주의 아이콘인 유엔에 가가지고 완전 거기서 오물을 붓는 말을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충동적인 성향, 단기적인 관심과 충동과 그리고 이익만 바라보는 사람의 딱 그 태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지금 자료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짧게 이야기를 드리면 유엔으로부터 내가 받은 건 올라가다 멈춰버린 에스컬레이터와 고장난 프롬프터뿐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은 지난 4개월간 국경을 넘는 불법 이민자가 0명이었다. 하지만 유럽은 통제불능의 이민 위기로 나라가 파괴되고 있다. 여러분이 녹색 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나라들은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도 그래서 앞에 말은 앞문장과 뒷문장은 그나마 논리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오는 문장은 전혀 엉뚱하죠. 연결할 필요 그렇죠. 그 정도 단기 이익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문장까지도 갈 만큼의 집중력이 없다. 관심이 없다. 꽤 많은 사업가들이 실제로 언어가 이래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성공한 사업가들의 상당수는 매우 감각적이에요. 오. 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요. 예. 자기 결정으로 생과 사가 결정나는 직업은 예.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상인밖에 없다. 네, 평상시에. 예. 예. 전쟁터의 군인이 아닌 이상 예. 내 결정으로 진짜 죽느냐 사느냐 결정나는 건 상인밖에 없다. 즉 무슨 얘기냐? 월급 받는 사람은 내 그렇죠. 결정으로 생과 사가 결정되지 않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감각적으로 사안을 봐야 되는 게 또 어떻게 보면은 사업해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예. 그래서 직관 체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되게 더 많아요. 네. 그렇군요. 물론 그게 다른 참모들의 언어를 잘 취합해서 직관이 내려지는 건지 예. 오로지 자기 생각으로만 직관이 내려지는지에 대해서는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내 감각에 대한 확신을 안 가지고 있으면 사업가로 성공하기 힘들긴 하죠. 예. 네. 그러니까 어떤 거 자기가 통제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또 나의 어떤 직관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기업의 지배 구조가 대단히 민주적이질 못하잖아요. 그럼요. 네. 굉장히 집중돼 있잖아요. 그리고 돈이 모든 걸 말하는 권력 아닙니까? 예, 이런 분들의 어떤 그 마음 상태가 굉장히 직관적이다. 예. 또 의외로 트럼프가 성공한 사업가라고 보기에는 물음표가 또 있지도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 이제 사실은 자수성가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자수성가하지 않은 예. 그 물려받은 부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예. 이제 사실 이제 뭐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도 직관적으로 네, 표현드리자면 에이스 두 장 들고 시작하는 포커 같은 거죠. 예. 아이 뭐 누워서 헤엄치기. 그렇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런데 이런 직관적인 사람이 상대방을 굉장히 곤욕스럽게 만드는 방법을 점점 터득하게 되죠.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너 하고 싶은 너 감도. 왜냐면 이런 언어가 타협적이거나 설득적인 언어를 개발할 필요가 없는데 20대, 30대, 40대, 50대를 거치면서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기 언어에서 어떤 측면이 더 효과적인가를 계속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만약에 뭐 저 같은 이제 평범한 사람은 이렇게 대놓고 쫙 하고 내 주관을 그대로 초반부터 들이밀면 혼나는구나. 아니면 너 나가 하고 쫓겨나는구나. 자기 교정의 경험이 모두에게 있죠. 검사 빼고.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언어를 조금 더 공존적이고 둥글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그걸 점점 깨닫게 되는데 이런 인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자기 언어를 좀 더 뾰족하고 창끝처럼 하게 만들어야 일이 쉬워지고 효과적이구나 라는 걸 계속 학습해 나갔을 수도 있죠. 그래서 타고난 부자 중에 이 얘기는 뭐냐? 물려받은 부자 중에 그 부를 관리해 나가는 자기의 2세를 그 부모 세대가 잘 양육을 하지 못하면 지극히 충동적인 그 전술을 구사하고 성격 자체도 그렇게 형성되는 경우는 꽤 보입니다. 예. 꽤 보여요. 뭐 우리가 신문에서 다 봤죠. 예, 그 2세, 3세들 일탈 행위. 뭐 많이 봤죠. 뭐 집어던지고 비행기 거꾸로 돌리고 그러게요. 이런 건 예사일이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저도 보면은 이제 그래서 이 보면은 아주 그 잘 가르침 받은 2세, 3세와 부모가 오히려 자기 가치관을 그대로 카피해 복사해서 붙이는 과정에서 아주 억압적인데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다루는 거야 임마 라는 식으로 아주 기술만 가르쳐준 그런 자녀들 중에 후자 중에서는 우리가 보는 그런 아주 이상한 일탈적인 사람들이 많고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특징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면 혹은 사업 외의 분야에 나가게 되면 자기의 내면 언어를 검증하지 않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실 왜 아까도 나왔던 트럼프의 노벨상 안 주면 이건 모욕이야. 이거 사실 저도 가끔 이번에 논문 우수상 다 안 주면 이거 학교 잘못된 거야. 교수님 하시니까 뉘앙스가 다른데요. 어디서 하죠? 친한 사람들끼리 뭐냐게 예를 들어서 조용한 데서 술 마실 때 하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런 언어가 사실은 공개적인 상태에서 나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통 알고 있잖아요. 왜냐? 내 자신을 한번 다시 검증해 보니까. 그런데 이제 타고난 부자 그리고 그다음에 충동적인 성격 그리고 오히려 이게 더 성공적이다 혹은 효율적이다라는 걸 깨달아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가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의 속 언어, 마음속의 언어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주 쉽게 꺼내는 그런 특징들이 나오죠. 네. 사실 저런 언어는 우리가 속으로 다 하는 언어예요. 네네. 근데 말씀처럼 꺼내냐 안 꺼내냐의 그 한 끗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게 이제 거짓말이라고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어떤 단어들로 이어지고 있는 것 그렇죠. 같은데. 거짓말 혹은 이제 진심으로 하는 헛소리. 이거 두 개는 다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트럼프는 거짓말한다라고 저희는 경향은 좀 약해요. 진심으로 하는 헛소리. 진심으로 스스로 속이나 보죠. 야, 그게 정말 최고봉의 거짓말 단계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근데 이제 팩트 체크가 별 소용이 없는 거죠. 없죠. 왜냐하면 진심으로 하는 헛소리가 왜 무섭냐 하면은 내가 팩트를 드려도 내 마음이 그게 아니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특별한 숫자라든가 뭐 0명이다, 뭐 혹은 뭐 이쪽이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다 이런 건 사실은 검증하면은 결과적으로는 거짓말이 될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이 그게 아니라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자주 쓰는 예인데 제가 이제 그 친한 야구 선수가 한 명 있었는데. 공을 아무리 던져도 감독님이 그렇게 혼을 내더래요. 잘 던지는. 그리고 다른 팀 감독님들이나 다른 팀 선수들은 야, 참 잘 던지는데 니네 감독님은 왜 너를 그렇게 못마땅해 하고 경기도 안 내보내냐. 그래서 그 감독님이 잠시 열흘 동안 출장 가 있을 때 그 제가 그 친했던 그 선수가 그 감독님이 원하는 위치로 정확하게 공을 20번 내리 꽂을 수 있도록 연습을 피눈물 나게 했어요. 그래서 그 감독님이 열흘 후에 돌아오셨습니다. 정말 저는 야구를 잘 모르지만 그 동료 야구 선수들이 보면 진짜 환상적으로 20번 연속 거기다 공을 꽂아 넣었대요. 근데 그 감독님이 이러더라는 거죠. 너 아직 멀었어. 아니 너무 억울하니까 당연히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정신이 안 담겨 있어. 어떻게 정신까지 담죠? 손이 안 담겨 있어. 대책 없네. 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감독님. 근데 이런 식의 언어가 많이 보인다는 거죠. 내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모든 이 일련의 사건에 대한 그러니까 내 해석, 내 느낌, 내 과정 그리고 내 느낌에 동의하면 일로 와.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그 이런 언어가 하나의 장르로 돼 있는 게 있죠. 어떤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제 그 언어 분석 프로그램에 이제 넣어봤어요. 트럼프의 그 일반적인 연설이라든가 아니면 많이 하는 그런 언어가 이런 언어 패턴과 비슷한 언어가 어디서 주로 나오는가 저희가 찾아봤더니 이제 다양한 그 언어 분석 프로그램에서 첫 번째가 19세기 멜로드라마. 현악의 개념이 아주 뚜렷하고. 그리고 이제 논리적 비약이 강한 거. 근데 두 번째가 이 대목이 너무 재밌었는데 한국의 막장 드라마. 어떤 맥락인지 알겠네요. 저도 아까부터 좀 떠오르긴 했어요. 그래요? 약간 점 찍으실 건가요? 조금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장르가 하나의 문화적으로 우리가 소비되는 과정에서는 우리의 카타르시스를 상당히 해소해 줍니다. 왜냐면 막장 드라마 왜 지금까지도 막장 드라마가 계속 유행할 수 있는 건 우리가 그걸 보면서 후련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또 일부에게 인기가 있어서 대통령까지 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이해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근데 문제는 이제 막장 드라마가 되게 재밌는 특징이 뭐냐면 현실에 존재할 것 같은 캐릭터인데 현실에서 존재할 수 없는 말을. 그렇죠. 갑자기 김치 싸다고 이런 거 할 수가 없잖아요, 현실에서는. 근데 그게 후련한 걸 만드는 거예요. 후련하다. 근데 현실에서 해버렸네요, 트럼프는. 그렇죠. 참 이걸 진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더 좀 깊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넘어가기 전에 사진 하나 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트럼프가 국제 무대에서 나와가지고 하는 행위 중에서 정말 손이 으스러지게 하는 악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걸로도 마크롱과 과거에 막 싸움도 났던 제 기억이 나는데, 저런 거는 똑같이 자기과시, 아주 충동적인 자기과시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자기 과시이기도 하고요. 자기 검열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시군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되게 재밌는 건 저도 이제 뭐 기업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업 대표님들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제 회사를 일군 기업 대표님들과도 많이 이제 악수를 정말 뭐 많이 하죠. 저는 뭐 유권자랑 악수할 일은 없으니까.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가업을 물려받은 아주
전형적인 2세, 3세 분들은 저렇게 악수를 잘 안 해요. 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도. 저 창업주들만 저렇게 악수하거든요. 이 세게 자기를 과시하는 듯한 어떤 악수가 창업주들한테 주로 나타난다. 되게 재밌는 건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재산으로 보자면은 사실 창업주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니까요. 근데 정신적으로는 이미 창업주. 이 가문에 내가 새롭게 대통령으로서 등극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트럼프라는 인물한테 대통령이란 자리는 분명히 내가 2세가 아니라 창업주로서의 위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가야 되는 자리. 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또 교수님의 다양한 경험을 곁들여가지고 이렇게 해설을 해주시니까 트럼프가 굉장히 다양한 면모로 재밌게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앞으로 국제 무대에서 트럼프와 협상해 되시는 분들은 꼭 오늘 이 방송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어떤 세태가 말이에요. 최근으로 올수록 저도 참 답답하게 느끼는 건데 감정의 과잉 노출 시대로 이미 우리가 간 거 아닌가. 예를 들어 언론도 사실 전달에 기본적인 사명을 둬야 되는데 요즘은 자꾸 감정 반응 내지는 감정 전달 또 나오는 패널들도 TV 토론이나 정당 간에 이렇게 주고받는 말 보면은 굉장히 창의적인 모욕 방식 기술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 말 했는지는 잊어버리고 그 감정이 진하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어떤 또 대한 매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어떤 그 감정 노출을 점점 더 많이 하는 사회. 원래 문명화된 방법 사회는 감정을 어느 정도 옷을 입듯이 가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질서가 유지되고 그러는데 다 훌훌 벗어던지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을 적절하게 노출하는 사람이 이런 어떤 문제가 발견되는 게 아니라 멋있어 보이고 이 독단이 카리스마로 보이고 오히려 이런 어떤 거짓말에다가 막 충동적인 게 결단력 있어 보이는 걸로 착각이 되는 이런 어떤 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제 언어 분석과 대통령 선거의 관계성을 접목시켜서 연구한 걸로 유명한 연구자 중에 하나가 미국의 텍사스 대학의 제이미 페니베이커라고 하는 연구자가 있는데 이 연구자가 한 말에 굉장히 많은 심리학자들이 동의를 하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는 누구를 뽑는가 투표에서 진실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진심을 말하는 자를 뽑는다. 네네. 야, 이건 기억해야겠다. 컨설팅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진심을 말하는 자. 사실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진실은 많이 불편할 때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진심은 뭐냐면 마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진심이면 착할 거야. 진심이면 맞을 거야. 진심이면 그러니까 위선적이지 않을 거야. 라는 가정을 우리가 이미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 그러니까 뽑히기 쉬운 제일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람이 바로 뭐냐?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진심으로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죠. 한 바퀴 돌아오니까 그러네. 진심으로 이상한 소리를. 그 이상한 소리를 진심으로 하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의 바른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죠. 그런 사람이 딱 말을 하면은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게 방법이 없어요. 대화할 방법이. 이걸 어떻게 이걸 갖다가 토론이 됩니까? 막 그럴 때는 오히려 진심이 충동하고 결합돼 가지고 진짜 진심으로 나한테 얘기를 하면은 방법이 없다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게다가 그 진심으로 하는 이상한 소리의 거의 끝판왕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욕. 욕은 완전 진심이죠. 내가 싫어하는데 거짓으로 욕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욕설이나 거친 표현, 혐오 표현은 진짜 진심이거든요. 정치를 하는 사람이든 기업을 하는 사람이든 조직의 리더든 그 사람이 거칠고 심지어 욕설을 아닌데도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역에 착각을 하는 거예요. 반대의 착각. 거칠고 욕설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되게 재미있게도 저 사람은 굉장히 진실된 사람이야 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되게
언어를 정제된 언어를 쓰고 그리고 표현을 함부로 하면 안 돼라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 그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네. 갑자기 권력을 잡아요. 갑자기 권력을 잡아. 네. 왜냐면 그 사람들한테는 너무 큰 매력을 느끼게 하거든요. 예. 네. 최근에 우리가 겪은 일 같은데요, 의원님. 약간 뭐 김경일 교수님 좀 불편하셨으니까 저희끼리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경험은 이거 좀 우리가 겪은 일 같아요. 네. 생활이나 조직 속에서 한 번쯤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와.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장면이 떠오르는데 누구 하나가 저를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난 정말 억울하거든요. 근데 완전히 눈에서 퍼런 불꽃이 나오는 것 같아. 나에 대해서 오해한 내용을. 그걸 얘기를 하는데 순간적으로 설득하는 걸 제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뭐, 내가 사실을 얘기한다 한들 전달이 안 되겠구나. 그 사람의 진심을 본 거야, 나는. 근데 내용이 잘못돼 있어. 이러면은 말이 안 나오죠. 그때 참 대하기가 어려워. 예. 근데 이런 언어가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리더십을 리더십을 확보했다는 표현도 좀 좋지 않네요. 리더의 자격을 확보하고 아니면 권력을 쟁취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사실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지속성에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욕설과 나머지 하나 더가 그러니까 그게 혐오 표현. 혐오 표현. 그러니까 욕설은 상대방에 대한 공격. 근데 차별적 표현.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여기에 없는 제3, 제4의 누군가죠. 영어로는 them. 네. 그런 여기 지금 있지 않은 우리한테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차별적 언어, 욕설과 차별적 언어 이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인 특징인데요. 이게 너무 제가 몰아가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언어와 그 전에 미국 대통령들의 언어를 보면 them, they 그러니까 이런 인칭 대명사 중에 3인칭, 3인칭 복수, 그들 이런 표현의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그건 이해가 가네요. 우리와 그들입니다. 이렇게 상징적 경계선이 만들어지죠. 요새 말로 갈라치기 아닙니까? 그렇죠. 쉽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우리와 그들의 구도에서 논리 전개가 되는 거예요. 냉전 시대의 대통령 언어보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거 진짜 심각하네요. 내부 냉전인 거죠. 내부 냉전이니까 사실은 이게 좀 걱정을 좀 우리가 많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이제 미국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는 게 결국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럼요. 저도 유학 시절에 농담 반 하지만 진담 반으로 미국 대학원생들 제 친구들이 야 우리 최소한 0.2표 정도 줘야 돼. 왜 그러면 제가 야 니네가 대통령 잘못 뽑으면 진짜 많은 나라가 힘들어져. 그런 농담을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조지 부시 때 그때도 미국 대통령은 세계인 투표로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유행을 했죠. 하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트럼프를 좀 입체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그런 트럼프를 진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러면 이 한참 컨설팅을 들으신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글쎄 참 어렵죠. 우리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이제 미국 가실 때 8월에 보면은 일단 주변에서 조언이 최대한 맞춰져라. 싸우려고 하지 마라. 언쟁하지 마라. 거스르지 마라. 반박하지 마라. 아마 이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게 듣고 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뉴욕타임즈 기사 보니까 그 전에 유럽 정상들이 트럼프한테 왔는데 그때 플래터리란 말을 쓰잖아요. 플래터리. 아첨이라고 여긴 번역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아부 아첨 경쟁이 있다 그러는데 이 이후로도 오는 대통령들이 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거슬러서는 안 된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조금 상대적 약소국이라도 가서 원칙과 어떤 강한 자기 확신을 갖고 논리적으로 원래 얘기하는 게 이전에는 우리가 다 훌륭하다 그랬고 또 옛날에 우리 대통령이 미국에 가도 당당했다. 이런 거 신문에서 많이 쓰고 또 굉장히 우리가 그걸 본받았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런 주문이 없는 거예요. 이게 더 황당해. 그리고 실제로 가서 노벨 평화상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피스메이커, 내가 페이스메이커. 그러니까 기분 좋아하는 게 또 실제로 보여.
그러니까 결국은 이 권력을 잡은 이 충동적 지도자 나르시스트한테는 어쩔 수 없다. 맞춰줘야 된다. 이게 전 세계 지도자들의 공통어가 됐어요. 이게. 교수님도 동의하십니까?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조금 더 추가적인 기술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굳이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못 박지 말고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권력자인데 우리 회사에 뭐 충동적이고 그 다음에 정말 굉장히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표현을 들으면서 자기는 오히려 진실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걸 다 합치면 결국 뭐냐면 나의 즉각 반응을 굉장히 재밌게 다루려고 한다는 겁니다. 나의 즉각 반응. 왜 어렸을 때 보면 학교 다닐 때 보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남 괴롭히면서 너 왜 걔를 그렇게 괴롭혀? 라고 하면 그 자식은 반응이 재밌어서. 그렇죠. 약간 글로리 더 글로리 대사 같은데요. 사실 저도 장난칠 때 반응 없으면 뭐야 하고 딴 데를 가거든요. 그렇죠. 사람이라면 그런 면이 있죠.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서 지금 쭉 이제 맞서지 말고 그 다음에 절대로 부정하지 말고 이거 되게 맞는데요. 하나 더 추가하자면 그래서 민기적되고. 그렇죠. 약간 시간을 민기적되고. 끌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유형의 그 최고 권력자들은 반응이 너무 빠르면 그리고 째깍째깍 나오면 그렇죠. 알았어. 그 다음엔 너. 재밌어 하는구나. 또 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반응이 느려야 돼요. 반응이 느리면 그때를 못 참고 다른 데로 갑니다. 그리고 야, 안 되겠다. 반응 빠른 놈 찾아봐. 라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느려질 필요 있고요. 그렇다고 뭉갠다는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어렵네. 슬로우 모션인가요? 최대한 열심히 하는 척하지만 천천히. 이제 왜 가끔 이제 왜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재밌는 표현 쓰시더라고요. 공천 시즌이 되면은 자기 정당의 입장과는 다른 얘기는 하셔야 되는데 공천은 받아야 되니까 잘 줄을 타보겠습니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줄을 탄다. 줄을 탄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말을 뭉개는 거야? 무시하는 거야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결코 이 친구 빠리빠리하게 리액션이 오는데 라는 정도까지는 아닌 민기적 된다라는 느낌이 좀 있는. 민기적. 좀 느린. 민기적 아닙니다. 충청도 사람이 유리하겠어요. 약간. 의원님 협상 테이블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또 충청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요 정도 느끼잖아요. 쟤는 왜 이렇게 반응이 느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정도의 스탠스로 이런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안전하죠. 안전하다. 미묘한 선, 그러니까 문기적과 민기적의 그것들도 잘 타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 미묘한 것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잘 하고 있는 건가요? 이 기준에 따르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면전에서는 치켜 세워주기. 그 다음에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일단은 자리에서 피하면서 시간 끌기. 이게 그 다음 순서로 뒷받침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전형적인 대응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그러면서도 감정 상하지 않게 또 이 국내 정치가 중요하니까 이걸 또 설명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일단 다른 나라 사례를 자꾸 들춰내는 거죠. 우리는 문제는 일본이 너무 빨리 협상문에 서명을 해줬다는 게. 그렇네요. 이게 조금 우리 입지를 어렵게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 기사를 자꾸 해서 쟤들이 이거 서명해주고 어떤 처지인가 한번 봐봐. 이렇게 자꾸 또 보여줘야 될 필요도. 얘네가 반응이 빨라. 이렇게 살짝 가르쳐야 되는 건가요? 너무 빨라. 일본은 조금 우리같이 좀 버티다가 해줬어도 우리가 조금 마음은 편하지. 근데 너무 빨라.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인물 입장에서는 건드릴 맛이 나죠. 그러게요. 찔러볼 맛이 나겠죠. 일본은 서명해주고 지금 추가 요구 또 받고 있습니다. 건드려서 서명을 잘해주니까 또 요거가 날라왔잖아. 김경일 교수님 해설이 딱 맞네요. 그리고 진짜. 유럽연합이 있잖아요. 서명해줬잖아요. 또 요거가 날라왔잖아. 중국산은 관세 100% 때려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또 날라왔잖아.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야. 그렇네요. 이게 또 날라온 거야. 그 일각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 뭔가 사인을 하고 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굉장한 비판이 있었는데 지금 이 논리에 따르면 그냥 민기적 하는 게 정말 우리로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일단 최대한 늦춰야 되겠죠. 네. 일본에 김경일 교수님이 안 계셔가지고 이런 협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김경일 교수님이 계셔가지고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농담으로 그래서 심리학자들끼리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배우로 치자면 안성기 씨나 한석규 씨 정도의 딱 스피드여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왜 안성기 배우 하시면 하이 그게 뭐 참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심리학자 그분이 그 좌중에 있는 다른 심리학자들한테 당신 진짜 지존이다 이런 저는 최양락 개그맨이 좋다고 봅니다. 충청도시군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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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송 보시는 충청도 분들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 이영자 씨, 그분 충남 분이잖아요. 냅둬요, 개나 죽여요. 사는 사람이 알아지 파는 사람이 알아요? 이거 자꾸 살려고 그 협상을 시도하니까 할인 받으려고 하니까 그런 말 하는 거죠. 그러니까 5천 원에 되냐 그러면 사는 사람이 알지 파는 사람이 알아요 하고 고개를 돌려. 마음이 안 든다 이 말이군요. 그러면 10,000원으로 올라가. 이런 스타일. 협상의 기술. 충청도식 협상의 기술이 필요하다. 제가 한 말씀만 일상생활에 또 이런 게 좀 가져가는 게 좀 그렇죠. 그래서 굳이 미국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조금 이런 줄을 조금 이제 아슬아슬하게 가야 될 때 그 속도 조절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생활의 방법을 좀 얘기해봐라.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그럼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대답은 신속하게, 내용은 느리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내용이 빠른 내용이면 말투도 빠르게 하려고 하고요. 내용이 느리면 느리다는 내용을 얘기할 땐 말투도 느려지려고 그래요. 이걸 심리학자들이 보통 말의 내용과 어조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일치시키려고 한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불일치시킬 때 훨씬 더 나에게 유리한 언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에 얘기 알겠습니다. 아주 천천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 빨리 얘기하시죠. 그러면 상대방은 얘가 뭔가 좀 내 말을 듣고 빠릿빠릿해. 내용은 느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 부하 직원이 그 실적 얘기할 때도 우리는 보통 다음 분기 실적 상승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분기 실적 상승이 불확실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다음 분기 실적 상승은 완전 불확실합니다. 내용은 불투명하지만 자세는 확실하게. 그러면 이 사장님이나 전무님, 얘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묘한 신뢰가 가. 그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심리학자들은 좀 일상생활에 좀 도움이 되는 얘기들 좀 드려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만약에 좀 내가 가진 패가 많지 않다. 그러면 나의 말의 내용과 나의 말의 어조를 조금 불일치시켜보는 전략을 취하시는 것도 실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는 꽤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아주 좋은 팁입니다. 추석에 또 이런 꿀팁 하나 받아 가셔야지. 그러니까 추석에 가면 너 취직은 언제 하냐, 너 결혼은 언제 하냐, 집은 언제 장만하냐 그러면은 아버지 저 열심히 일해가지고 저요 천천히 또박또박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말을 확실하게, 그렇지. 자신감 있게. 바로 응용하시네요. 너 저기 면접 어떻게 되냐? 너 취직 준비는 잘하고 있냐? 그러니까 아버지,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불러주는 회사는 없어요. 뭐 이러면서 그래서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이게. 이러면서 열심히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럼 함부로 뭐라고 못할 것 같긴 해요. 그럼 아버지가 노력은 하는구나. 이러겠지. 또 이게 모범생이시네요. 바로 이렇게 실전을 적용해 주시니까. 보시는 분들 가족들하고 보셔야 돼요. 오늘 이 방송 보셔야 될 분 너무 많네요. 가족들과 함께 보시고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 오늘의 이 꿀팁의 협상 팁이라고 하는 게 글로벌하게 퍼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대통령만 봐야 될 게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새롭게 등장한 일본 총리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총리가 또 재밌습니다. 지금 뭐 아주 한 6명이 나왔는데, 아주 경선 토론 보니까
그 사카에라는 여자 아베라고도 하죠. 사카에 그렇죠. 대표 빼고는 전부 이 협상이 잘 됐다는 거야. 근데 사카에 혼자 손들고 재협상 해야 됩니다. 와, 1대5더라고, 1대5. 예. 나 이거 보고서 어떻게 총리가 될지에 따라가지고 우리 아주 영향이 큽니다, 이게. 누가 될지. 일본에도 봐야 될 방송, 일본 총리도 봐야 될 방송. 요즘은 외국 방송까지 다 봐야 돼요. 아니요, 일본 사람들이 저희 방송 봐야 된다고요. 일본이 여기 봐야지. 네. 요즘처럼 그 옆집이 똑똑해야 우리 집이 잘 나간다 이런 말이 현실감 있게 느껴지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진짜 어마어마한 글로벌 연대를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서 근데 이것도 꼭 다뤄야 될 것 같아가지고 트럼프 이야기를 하면 또 이 마가와 관련된 어떤 혐오의 문제를 저희가 안 다룰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특히나 어떤 마가의 어떤 행태들이 점점 극렬해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럴 때 좀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들거든요. 특히 정치권에서는 아까도 잠깐 우리 김종대 의원님께서 특히나 극우 정치 관련된 이야기는 저희 방송도 많이 해주고 계시긴 한데 오늘 좀 그 아이디어를 더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트럼프보다 두려운 존재는 마가라고 봐요. 네, 트럼프는 어차피 3년 후면은 나가는데 물론 뭐 삼선한다는 소문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 준비했어요. 네, 저 사진 소문만이 아니라 본인이 저렇게 아예 모자를 올려놨더라고요. 백악관 테이블에. 그런데 하도 충동적인 사람이라 2028년까지 준비가 제대로 될까? 단기 이익만 생각하니까. 그런데 마가는 트럼프를 이렇게 끌어올린 부력을 형성했고 또 다른 인물들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 예.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올해 3월 ABC 방송에 마가 지지자가 36%로 나왔습니다. 미국 국민의 36%가 마가 지지자다. 근데 이게 2년 전엔 24%였거든요. 네네.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다는 거죠. 지금 어느 정도 수치보다도 그 추세가 중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공화당 지지자의 71%가 마가 지지를 선언했고 이러는데 이것도 현역 장관이나 의원들이 마가 때문에 소신 발언을 못합니다. 굉장히 눈치 보기가 심하죠. 그리고 마가는 트럼프도 비판해요. 일왕 공습 왜 했어? 대외의 어떤 전쟁에 개입 안 한다 그랬잖아. 왜 개입했어? 이렇게 이제 마가의 강경파가 발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전통파와 강경파가 있는데 강경파 거침이 없어요. 거침이 없고 이번에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공장 습격한 거에 대해서도 굉장한 승리감을 만끽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전통파들은 네오콘 같은 세력들이란 말이에요. 조금 달라요.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완전히 어느 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여차하면 마가는 차기 포스트 트럼프도 충분히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어떤 효능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지금 제이디 벤스가 사실 그런 걸 이어받으려고 되게 행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 현상은 트럼프라는 1%와 거기에 반응하고 열광하는 저는 99%의 실체가 있다. 그러면서 무언가 그 트럼프를 끌어올린 힘 이것이 이제 또 다른 인물에게로 옮겨질 때, 이럴 때는 단순한 트럼피즘이라는 건 트럼프의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 이후에도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점에서 마가의 동향이 우리 한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또 관찰해야 돼. 이거 외신 보기도 바쁘네 이제. 우리 또 캐대헌 오늘 복장하셨으니까 사자보이스로서 K 헌터스 역할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 사실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또 심리학자를 모셨으니까 이런 혐오를 마주했을 때는 그럼 우리는 좀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심리학자로서 말씀해 주실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도 그 마가가 네오콘과 저렇게 첨예한 갈등을 할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게 사실 네오콘은 사실 공화당에서도 아주 굉장히 센 인물들이 주로 중심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약간 네오콘은 민주당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 그렇죠. 지난번 암살의 배후에도 했었었고. 네오콘이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제
조금 역사를 덧붙여서 그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그러면 이제 이런 극단적인 혐오와 거친 언어들로 무장한 세력들 그리고 차별적인 어떤 그런 그 주장이 자기네들이 주로 무언가를 펼쳐나가는 그런 주 무기가 된 집단들은 언제 제일 힘들어지는가 그리고 그걸 연구해 보면 대부분 교착 상태로 나옵니다. 교착 상태. 그러니까 전선이 돌격 앞으로라든가 아니면 야 몰려온다 적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가 논하기 어렵고 교착 상태라는 건 이렇게 전선이 미지근해졌을 때. 그때 그런데 대부분의 이런 세력들은 내부의 그 혐오를 다시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역사적으로 되게 비일비재했고요. 그건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예전에 스탈린의 그 세력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근데 교착 상태는 반드시 오거든요. 언제나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는 전선을 만들 수 있는 건 에너지라든가 한 개인도 그렇고 어떤 국가의 에너지가 그렇게 계속해서 유지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뭐 제가 예언가도 당연히 아니지만 제가 그리고 미국 정치는 뭐 하나도 모르지만 교착 상태가 왔을 때 혐오와 차별이 주 공격의 도구가 되는 그런 세력들은 반드시 내부 혐오와 내부 갈등으로 사분을 될 가능성이 크다. 라는 것들을 한번 예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주신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리자면 이렇게 차별과 혐오의 언어가 갑자기 많아진 그런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사실 굉장히 순진한 얘기 먼저 한번 드려볼게요. 유럽 심리학자들이 유럽이 먼저 극우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포럼에서 꽤 많은 유럽 심리학자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유럽 심리학자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지난 20-30년 동안 그렇게 유럽의 극우 세력들이 의회를 장악했다고 하는데 어느 나라에서도 30% 못 넘겼다. 그러니까 한 4분의 1 정도 지금 유럽의 극우 정당들이 각 나라에서 4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유럽 심리학자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민주주의를 처음 시작했던 20세기 초반이었다면 99% 장악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 해왔던 민주주의에 관련된 우리의 교육, 그리고 우리의 어떤 철학,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화된 이런 생각들이 그걸 99%로 만들지 않고 25%에 머물도록 할 수 있다는 것도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밖에 안 무너진 거야. 라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요. 이런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언어가 표현하는 난무에서 이런 상황에서 제일 무서운 게 바로 뭐냐면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포기하길 바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더 밝고 그다음에 더 건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유지하고 또 그걸 실천하는 몇 개의 국가가 만약에 보인다면 의외로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게 차별과 혐오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이 그 역할을 좀 해주면 어떨까.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이 선진국 되는 건 힘들죠. 우리나라는 큰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민주주의의 선진국이 아니라 경제의 선진국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선도국이 되면 좀 되는 선도국. 그런 미래를 그려주는 우리가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그렇죠. 불안에 떨지 말고 굉장히 많은 역경이 앞으로 있겠지만 이제 순진한 대답이라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가장 민주주의적 국가라는 거죠. 사실은 직전 몇 개월의 세계의 다른 뉴스들을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관련된 기사들을 굉장히 많이 써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밀어줄 때 한번 선도국 돼야 되나? 맞죠.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우리가 더 지혜롭게 나가보자. 우리 자신을 더
그리고 본받을 만한 닮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 보자 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교수님 전혀 순진한 말씀이 아니라요. 가장 기본기가 탄탄하고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를 되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지난 몇 개월 동안 사실 힘들었고 지금도 어떤 민주주의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저희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 계실 텐데 우리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진짜 크구나라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하네요. 아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오늘 설명을 참 잘 해주셨는데 이것이 조금 더 사회개혁의 실행력으로 구체화될 때 그럴 때 우리 사회에 진짜 회복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애시당초 이런 혐오 사상이 좀 많이 확산이 된 데는 사회적 양극화라든가 불평등이라든가 기회의 불공정성이라는 게 사람들 마음에 너무 큰 상처를 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민주주의 제도나 규범, 규칙들은 무능력한 거 아닌가? 또 어떤 나쁜 놈들이 어떤 음모를 꾸며서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거 아닌가? 이러다 보니까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은요. 무엇인가 소속되고 싶어하고 또 이런 원인을 알려주는 것을 듣고 싶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록 그게 음모라고 할지라도 여기에 또 빠져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이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통해 가지고 더 좋은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어떤 개혁의 실행력을 고민할 때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성과가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성과가. 그게 사회 대개혁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최근에 심리학자들 중에 경제 심리학을 하는 심리학자들의 의견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보다 더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비전 바로 밑에 있는 목표들을 발견을 하는데요. 사실 이런 이 양극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이게 중산층이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혐오라든가 차별적인 그런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혹은 그런 집단들이 힘을 많이 쓰는 모든 나라의 특징이 중산층이 무너졌고. 근데 사실 왜 그러냐면 이제 심리학자의 눈으로 보면 중산층이 무너지거나 사라지면 그 위에 있는 상층, 그 밑에 있는 하층 모든 분들이 외로워집니다. 교량이 끊어진 거예요. 그렇네요. 다리가. 그렇네요. 근데 소득이나 부의 상위층들은요. 중산층을 보면서 내가 타인들과 공존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사회 시스템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고요. 서로를 보는군요. 그렇죠. 관찰하고 거울로 비춰줍니다. 하위층들은 중산층을 보면서 내가 가야 될 길이 저기구나 라고 하면서 비전과 목표와 희망을 가지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중산층을 이제 제대로 건강하게 키우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첫 삽으로 그걸 한번 해봐야 되는 중차대한 출발점이 아닐까. 저도 태어나서 심리학자들이 중산층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요즘 심리학자들이 화두 어떻게 중산층을 꼭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나는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분들을 더 많게 만들 수 있는지 아마 우리나라의 미래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나라들의 미래가 거기에 걸려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진짜 오늘 방송 널리 퍼져서 많은 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사회개혁이 거창하고 가기 힘든 목표인 거는 맞지만은 우선은 더 나빠지지 않게 하려면은 또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건 자꾸 말을 들어주고 손을 내밀어주고 그러면서 작은 부분이라도 서로 연대해 줌으로써 이 상실감을 일정 정도 상쇄시켜주는 이게 어떤 공동체적인 활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어떤 정당의 역할 또 시민단체 역할이 여전히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럼요.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와 같은 언론의 역할도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시간에 이걸 봐주시는 분들의 함께하는 그 역할도 너무너무 좀 따뜻하고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트럼프에서 시작해서 민주주의까지 저희가 이어지는 이 아름다운 여정이 너무 재밌고 너무 감동적이고 정말 이 추석이 굉장히 풍성해진다라는 느낌이 말 그대로 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어가지고요. 이제는 좀 덕담으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복 입고 계신 김종대 의원님. 오늘 한복의 의미가 잘 살아났나 모르겠네. 너무 좋았습니다. 우선 예쁘세요. 그래요? 그런 얘기는 또 처음 듣는. 그럼 나도 뭐 기분 좋고. 그동안 뭐 시사인에 제가
꽤 오랫동안 나왔는데 자꾸 저도 분노를 자극시켜주는 역할을 어떨 땐 했다고. 어떨 땐 분노의 메신저. 또 어떤 그 주적이 확실할 때, 어떤 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어떤 주범이 확실할 때는 어떤 그 정의로운 분노, 또 어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이런 절박한 순간도 있었는데 어느 정도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또 한가위 연휴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내려놓고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놓고 지금은 이해하고 통합하고 그러면서 옆에 또 우리 오랫동안 자주 못 뵀던 친지, 고향 친구 얼굴 한 번 더 자세히 보자. 그리고 전화 한 통 하고 한번 물어봐주고 말을 걸어주자. 이게 오히려 내란을 극복하는 더 뭐랄까 구체적인 모습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좋네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경일 교수님도.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그냥 바로 가르치시는 아이고 더 좋은 말씀. 네.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특히 이제 명절이나 이럴 때 우리가 일을 좀 잠시 놓고 쉬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많이 할 수 있는 행동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용건 없는데 용모 없는데도 안부 물어보고. 네. 그래서 그냥 문득 생각이 나서. 근데 이제 이게 바쁘게 일할 때는 그 말이 쉽게 안 나오지만 요럴 때 나 오랜만에 명절인데 이렇게 앉았는데 네 생각났다고. 삼촌 생각났다고. 고모 잘 지내냐고. 이런 거 하시면 우리가 용무나 용건이 없어도 서로 말을 나눌 때 사람들의 그 마음이 상당히 그 안정감을 찾고요. 그리고 불안을 많이 다독일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돼요. 그래서 생각나는 분 있으면 그냥 개의치 마시고 싱겁게 짧은 안부 물어봐 주시면 이 명절이 훨씬 더 좀 알차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화할 때 야 내가 지금 시사인 보다가 네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를 하는데 말이야 거기 김종대가 이상한 옷 입고 나와. 야, 너 구독 안 눌렀으면 구독 한번 눌러라. 되게 재밌더라, 야. 그거 심리학자 나와가지고 블라블라 하는데, 뭐 복잡한 거 필요 없이 그냥 그거 보면 이해 다 간다, 야.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한번 누르고 우리 있잖아. 막걸리나 한잔 하자. 얼마나 멋있어, 이거. 정말 얼마나 최고의 모범생이세요. 바로 이렇게 일상어로 저 말씀을 소화해서 이렇게 예시를 들어주시니까 되게 쉽네요. 전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려면 여기서 끝내야 돼요. 네, 김종대 의원님 그리고 우리 김경일 교수님 덕분에 더 다정한 이 추석 연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다정한 말 건네는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런데 짧게 광고하겠습니다. 비교원이 준비한 최대 128만 원의 혜택 놓치지 마십시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에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에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에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인터넷 가입 혜택만 잘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에게 983억 원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해 왔는데요.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고 합니다.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든든하고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십시오. 시사인 유튜브 시청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입하시면요. 비밀 혜택도 드리고 있다고 하니까 이 혜택도 놓치지 마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1670-2571로 상담받으시거나 네이버에서 비교원을 검색하십시오. 자, 10월 8일 방송 여기까지고요.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아까 말씀 들으셨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서경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